안녕하세요. 저는 막 칠순에 접어든 이제는 완연한 할머니가 된 여자랍니다. 늦게까지 장가를 가지 않아서 어미 속을 썩이던 아들이 벌써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바람에 요즘에는 손자들 보는 낙으로 노년의 쓸쓸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일을 하고 있어 요즘은 소일거리 삼아 손자들을 봐주는 게 일이에요. 저도 한평생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산 사람이지만 나이가 나이다 보니 요즘에는 일을 많이 줄여서 무료하던 참이었거든요. 제가 평생 집에만 있었으면 또 모를까 갑작스럽게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집에만 있는 것도 좀이 쑤시더라고요. 물론 아들과 며느리 모두 이제 은퇴까지 하셨으면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쉬시지 자꾸 아이들 본다고 고생하신다며 저를 한사코 말렸어요. 하지만 늙은 어미한테 손자 재롱 보는 즐거움 뺏을 생각 말라며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도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저한테 참 살갑게 잘해요. 딸이 있어 본 적은 없어 모르겠지만 저 아이가 진짜 내 딸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남들이 생각하는 며느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 아이입니다. 그러니 저 아이가 세상살이에 상처받고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대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 감히 얘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함부로 대해? 얘 상사니까 네가 뭐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 오냐, 그럼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 뵙고 이런 실수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며느리 괄시당하는 걸 봤는데 용서해달라는 소리가 나와? 너는 그렇게 용서 잘해줘서 내 며느리 이렇게 쥐잡듯이 잡았니? 며느리가 직장 상사로부터 드자비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제 생에 그렇게 이성을 놓고 분노를 표출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 아이도 자식 같은 아이인지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었어요. 도대체 저와 제 며느라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희 고부지간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저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제 나이대의 다른 분들과는 달리 평생 직장 생활을 해온 몸인지라 애초에 결혼했을 때부터 자식을 많이 낳고 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제 남편도 그런 제 생각에 동의를 했고요.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지금에 비해 여자들이 그리 공부를 오래 하는 시절도 아니었고 결혼하면 당연히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 욕심도 있는 편이었고 결혼했다고 일을 그만둘 생각도 없었어요. 그 당시로 따지면 제법 별종인 편이었죠. 그래서 시댁으로부터 트집 잡히기 쉬운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런 제 뜻을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배웠으면 배운 거 써먹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지. 남자고 여자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나 당신 집에 들어앉히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야. 당신 능력 있는 거 나도 좋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일 가정에 얽매이지 말고 다 해. 저도 저지만 남편도 저희 나이 생각하면 흔한 남자는 아니었어요. 그런 남자와 평생 살 수 있었던 것도 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뜨기 전까지도 항상 저를 생각하던 마음이 가득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 이 나이까지 일하랴, 자식 저만큼 장성하게 하랴. 당신이 고생 많았어. 당신 선택 틀리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당신 뜻대로 참지 말고 다 하고 살아. 그런 남편 밑에서 정말이지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았어요. 직장 여성으로 이 나이까지 버티기가 결코 쉽지 않았으나 그걸 가능하게 해준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닮아서인지 아들 녀석도 성격이 참 다정한 편이었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다정한 녀석이 왜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한다는 여자 하나 데려오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말이죠. 아들, 너도 요새 젊은이들 많이 한다는 비혼인가 뭐 그런 거야? 아니요, 딱히 비혼이라기보다는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죠 뭐. 그래도 난 우리 아들이 장가는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 다른 데서는 다 신세대면서 그래도 결혼은 아직 구식인가 봐. 그럼 귀한 내 아들이 혼자서 나이 먹겠다는데 엄마 마음이 좋을 수가 있나. 제 어미를 놀리듯이 말하는 아들이었지만 저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꼭 결혼을 하지 않아서라기보단 가뜩이나 외아들이잖아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저랑 나 단 두 식구뿐인데 저까지 떠나고 나면 저 녀석 외로워 어쩌나 하는 생각이 더 컸을 거예요. 저 모르게 아들에게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친한 지인들이 많을지는 몰라도 그게 가족이랑은 다르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녀석 닮은 토끼 같은 새끼들 낳고 다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아직은 옛날 사람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아들 녀석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며느리감을 처음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 녀석이 아직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도 이것저것 꿈꾸는 며느리상이 있었죠. 저라고 며느리에 대한 기대감이 왜 없었겠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부족한 편도 아니었고 아들 녀석 조건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외모도 제법 준수한 편이었어요. 지금은 주로 연구직에 매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당시에는 대학병원 의사로 재직 중인 재원이었습니다. 선자리도 아주 만만치 않게 들어왔죠. 그 중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단한 집안 여식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선에는 영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도 아버지랑 연애 결혼하셔놓고 아들은 선 봐서 결혼시키려고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요새 젊은이들 말하는 자만추라나 뭐라나 자기는 그런 인위적인 만남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잘난 조건으로 참한 아가씨 진작 좀 데려오기라도 하든가 은근슬쩍 아들에게 눈을 흘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자리도 모두 마다한 채 거의 40을 바라보게 된 아들이었으니 이제는 며느리 조건이고 뭐고 그저 아들 구제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보면 녀석이 노린 게 이게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하여 며느리 될 아가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다정한 생김새에 눈빛이 아주 강단 있는 아이였어요. 아들과 4살 차이가 나서 당시에 그 아이도 이미 30대 중반에 들어섰지만 꽤 동안인 편이었어서 20대 후반에서 많이 봐줘야 30대 초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둘이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니 벌써부터 아들이 가정을 이룬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뿌듯한 기분이 차올랐습니다. 둘은 그냥 보기에도 선남선녀였어요. 꼭 제 짝을 찾아 만난 듯 잘 어울렸죠. 아들 녀석도 성격이 그렇게 요란한 편이 아니니 저 단정한 아가씨와 어울려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집안 배경만 보자면 저희 쪽이 며느리 쪽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었어요. 상견례 전에 아들이 미리 밑밥을 쳐두었거든요. 어머니, 사실 은주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이랑 지금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동생이랑 둘이 일찍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아서 집도 작아고 은주 씨가 나보다 어리긴 하지만 생활력은 나보다 훨씬 강해. 배울 점도 정말 많은 사람이고. 어른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많이 따지신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고생한 만큼 나보다 훨씬 어른인 사람이야. 엄마가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친이 모두 생존해 계셔도 결코 쉽지 않은 게 세상살인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 잃고 동생까지 딸린 여자아이가 살아오는 게 어찌 쉬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며느리 처음 만나기 전에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한 아이니 혹시 그늘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일찍 철든 사람답게 차분하고 성숙했지만 그렇다고 삶에 찌들거나 주눅든 모습 없이 당당하게 제 앞에서 어깨를 펴고 앉은 며느리를 보고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어려서부터 고생이 많다고 들었어요. 간호사 일도 결코 쉽지가 않을 텐데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얼른 제대로 된 일 해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저한테 참 잘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영 씨랑은 직업적으로도 통하는 게 있어서 더 좋기도 하고요. 여건만 허락된다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일 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럼 여자가 결혼한다고 자기 일이며 꿈이며 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야. 본인 직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도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본인 일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웬만해서 며느리 될 아이가 본인 비전을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길 바랬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와 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장차 며느리가 될 아이이긴 했지만 같은 여자로서 공감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는 생각보다 제가 신경 써야 할 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사돈댁이 계시지 않다 보니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른이 해야 할 일을 저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보통 결혼식은 신분 쪽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진행하잖아요.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 아는 바가 없는 제 아들이나 며느라이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데 제가 팔을 걷어붙여야지 어쩌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런 거는 신부 쪽에서 많이 준비들 한다고 하던데 제가 딱히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껏 일하느라 바빠서 다른 데 신경도 못 써서 결혼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 힘들게 하는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 재밌어. 나도 자식이라고는 태용이 저놈 하나뿐인데 저 나이 먹도록 장가도 안 가다 너 만나서 결혼시키게 됐으니 그것만 해도 기쁘다. 그리고 내가 다른 자식이 더 있는 게 아니잖니. 아들 하나뿐이라 자식 결혼시키는 재미 같은 건 못 겪고 살 줄 알았는데 너 만나서 그래도 제법 자식 결혼시키는 재미도 느끼고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 그치? 솔직히 제 성격이 그리 아기자기한 편은 아니다 보니 끝도 없이 자잘하게 결정할 일이 많은 결혼식 준비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친정 부모님이 부재하신다는 이유로 제게 그리도 미안해하는 며느리에게 처음부터 마음의 짐을 지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한 말이 그리 틀리지도 않았어요. 딸 하나 없으니 결혼 준비하는 재미 같은 건 경험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 덕분에 이런저런 경험하게 된 건 맞긴 하니까요. 어찌되었든 그저 저 둘이 오순도순 잘 살아주기만 한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양간 친척들과 연락을 해야 할 일도 생기더라고요. 저나 저희 남편도 형제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초대할 식구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아이들도 요란한 결혼식보단 가까운 친지분들 모시고 정말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수 있는 분들로만 채운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객수가 적은 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죠. 은주야, 너희 쪽 친척분들은 결혼식에 초대 안 하는 게 더 나을까? 조심스레 물은 제 말에 며느리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역시 아들이 미리 귀뜸을 해준 것이었어요. 엄마, 사실은 은주가 친척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이 조금 나왔는데 친척들이 거기에 눈독을 들여서 부모 잃은 애들 앞에 두고 어지간히 험한 꼴을 보인 게 아니었나 봐. 은주나 처제나 자기 친척들 얘기만 나오면 학을 떼더라고. 왜 안 그렇겠어. 이제 부모도 잃고 돌봐줄 어른들도 없는데 애들 돌봐준다는 소리는 안 하면서 자기 부모 보험금에만 눈이 시뻘개져서 달려드는데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어른들이 원망스러웠겠어. 우리 결혼 얘기 처음 나왔을 때도 은주가 가뜩이나 자기는 부모님도 안 계신데 결혼식에 모실 만한 친척 어른들 안 계셔서 나나 엄마한테 죄송스럽다고 하더라고. 죄송하긴 그게 뭐가 죄송할 일이야. 당연히 자기 결혼식인데 자기 축하해줄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아이고 사람들이 어쩜 그러니.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했을 텐데 그 나이에 보지 않아도 될 험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며느리는 살면서 본이 될 만한 어른들을 겪어본 경험이 극히 적은 아이였어요. 주변 어른들이 다 그 모양이니 어떻게든 일찍부터 사회생활 시작해 본인이랑 본인 동생 살 길 찾으려고 했다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믿을 구석 하나 없으니 어떻게든 스스로 앞길을 헤쳐나가야만 했죠. 그 어린 시절의 며느리를 만난다면 품에 꼭 안아주고 싶을 만큼 사무치는 심정이었습니다. 은주야, 신경 쓸 거 하나 없다. 결혼식이야 눈 깜짝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러고 나면 사실 친척 어른들이야 따로 만날 일도 없어. 너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괜히 마음 쓰지 말고 앞으로 우리 한 식구 돼서 서로 위해주면서 그리 살 생각만 하자. 내가 너희 부모님 빈자리까지 대신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한 며느리 보내준 거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노력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결혼 전에 아이를 토닥이며 위로 겸 전한말에 눈시울을 붉히는 며느리였습니다. 이 별거 아닌 늙은이의 말에도 저리 쉽게 마음이 무너질 만큼 그간의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았던 탓이겠죠. 그 시린 마음을 달래주며 정말 제 자식처럼 며느리를 품고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리 말하니 제가 어른으로서 일방적으로 며느리를 품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며느리가 저한테 더 살갑게 잘했어요. 사실 딸처럼 대하자고 마음먹긴 했지만
고부지간에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만큼 시어머니가 경계해야 될 말이 없잖아요. 괜히 가깝게 군다고 다가섰다가 시며느리 입장에선 시집살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입장차라는 게 그렇게 쉬운 관계만은 아니니 오히려 제 쪽에서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에 다소 다가가기를 주저하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며느리가 먼저 제 곁으로 다가와 주었어요. 어머니, 요새 핑크뮬리가 진짜 예쁘게 났다는데 저랑 같이 사진 찍으러 가실래요? 동생이랑은 매년 자주 갔었는데 거기가 사진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아유, 다 늙은 시어미 쪼글쪼글한 얼굴 찍어봤자 뭐하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좋은 곳에 함께 가주고자 말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저를 자주 집 밖으로 꺼내주며 예쁜 곳, 좋은 곳 경험하게 해주고 요즘 아이들 자주 찾는 세련된 카페에도 함께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랑 데이트하기도 바쁠 거고 결혼 후에 짬날 때마다 아직 시집가지 않은 자기 동생 챙기기도 바쁠 텐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게 고마웠어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어머니를 그리 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가족이었던 것도 아니고 제 남편 때문에 저랑은 가족이 된 건데 그럼에도 저에게까지 다정히 마음을 써주는 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른 집 아들들보다 다정한 편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껏 아들하고는 경험해보지 못한 며느리와의 데이트는 늘 즐거웠어요. 젊은 애들 시간 이렇게 잡아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도 며느리 손에 이끌려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서 염치 없게도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네 남편이나 지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가뜩이나 간호사 일이 쉬운 일도 아닌데 쉬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데 그 귀한 시간을 시어머니한테 다 써가지고 괜찮겠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저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다니는 거 진짜 재밌어요. 동생이랑 가끔 이렇게 지내긴 했어도 어릴 때부터 간호사 일하느라 사실 친구들하고도 많이 나가서 놀지도 못했거든요. 일반 직장 다니고 대학 다니고 하는 애들이랑 3교대 하는 제 스케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은 자주 해도 친구들이랑 직접 얼굴 보고 만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거 같이 해줄 친정엄마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꼭 다른 모녀들처럼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한테 감사를 드려야죠. 어쩜 이렇게 예쁜 소리만 골라서 하는지 꼭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한테도 살갑게 하는 아이가 친정 부모님이 생전에 계셨다면 얼마나 잘했을 거예요. 어릴 적에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이 그러하듯 부모님께 때 한 번 써보지 못한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비록 제가 친정엄마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비스무리하게라도 느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아이와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며느리의 동생,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돈처녀가 되는 혜주를 챙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와 며느리가 주말에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며 자연히 며느리가 동생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었겠죠. 그게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가뜩이나 부모님 일찍 보내고 자매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을 텐데 언니가 먼저 시집가서 가정 이루게 되면 따로 살게 된 것도 섭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은주야, 그러지 말고 다음에는 사돈처녀도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끼리만 가지 말고, 응? 그쪽에서 나 불편해하지만 않으면 나는 네 동생한테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이고 그러고 싶은데 안 될까? 왜 안 되겠어요. 어머니 번거롭게 해드릴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난 괜찮다니까. 혜주씨가 불편해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같이 나와. 응? 그래도 사돈어른이라는 자리가 쉽지는 않은 자리니까 괜히 부담 주지 않으려고 며느리에게 당부를 하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처음 만나던 날 혜주 표정이 참 환했어요. 사돈어르신, 저희 언니한테 잘해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저까지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은주나 혜주나 요즘 아가씨답지 않게 예의 바른 성격과는 별개로 정이 고픈 아이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잘해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저를 마치 친엄마처럼 따르고 챙겨주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더 즐거웠죠.
아들 녀석 키우면서도 다른 집 아들보다는 제법 살가운 편이었기 때문에 딸 가지지 못한 아쉬움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요. 막상 며느리와 사돈처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다들 왜 그렇게 딸이 갖고 싶다고 하는 건지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홀로 남겨졌을 동생 생각에 걱정이 많은 며느리를 배려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건데 도리어 제가 그들과 함께할 시간을 고대하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 호칭도 좀 편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법도에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맨날 만날 때마다 사돈 어르신, 사돈 처녀 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또 혜조가 부침성이 좋아서 제 언니처럼 저를 어머님, 어머님 하고 따르는 걸 보니 예쁘기도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혜주가 아직 좀 철이 없어서 어머님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너그러이 봐주시고 좋은 점만 보고 예뻐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요즘은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혜주한테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고맙기는 내가 고마워해야지. 나이 든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잘 지내주는 며느리 또 혜주는 얼마나 싹싹하고 예뻐. 남편 떠나고 아들 장성해서 장가 보내고 나면 여자 인생 참 쓸쓸해지는 법인데 너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내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나도 잘 안다. 고맙기는 내가 더 고마워해야지. 며느리에게 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장가를 늦게 간 편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웬만하면 자식들이 다 저희 집보다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당연히 개 중에는 고부 갈등 문제로 꽤나 골치를 썩는 친구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요새는 아들 한번 불러내기가 무섭다니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에이 아들 장가 보냈으면 그냥 남이라고 생각해야 돼. 뼈 빠지게 아들 키워놨더니 제 마누라 귀한 줄만 알지 엄마는 어찌 사는지 요새 관심도 없어. 아이 그래도 그 둘이 알아서 잘 살아주기라도 하면 그게 고마운 거지 뭐.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 며느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홀 시어머니한테 데이트 신청까지 해가며 바쁜 시간 쪼개서 이리 마음을 써주겠어요. 아들 녀석이 결혼이 늦은 만큼 사람 하나는 정말 잘 골라왔구나 싶어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그렇게 잘 지내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열심히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슬슬 연구직을 고려하던 시기라 더 바빠졌어요. 원래도 의사이다 보니 얼굴 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더더욱 만나기가 어려워졌죠. 며느리는 그게 신경 쓰였는지 본인이 더 저를 자주 챙기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본인도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은주야, 너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 가뜩이나 너 3교대 하면서 근무하느라 몸이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쉴 수 있을 때는 쉬어야지. 어머니, 저한테는 이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좋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는데 이런 호사를 왜 마다하겠어요. 이제는 제법 편해졌다고 저에게 농담을 던지는 며느리였지만 그럼에도 혹시 아이 몸 상할까 싶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 주변에 의료인을 볼 기회가 많아서 간호사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듣는 바가 많았어요. 요새도 태움이라고 해서 간호사들이 서로 괴롭히고 그런 일들 자주 있니? 너는 근무하면서 힘든 점 없어? 괜찮아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그렇게 남들 괴롭히려고 드는 사람이야 어디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사회생활한 지 제법 연차가 쌓여가는데 제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라고 할 만한 성격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본인이 감내할 아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혹시나 나 모르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러한 제 걱정이 무색하게 씩씩하게 대답하는 며느리 모습만큼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렇게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아이가 내 며느리라니 기특하고 예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며느리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적은 나이가 아니기에 솔직히 손자에 대한 걱정이 아주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함부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 더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던 중에 접하게 된 손자 소식인데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은주야 고맙다.
너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웃을 일이 끊이질 않는구나.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 어머님, 감사해요. 저 시집 오고 나서 결혼 전보다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도 이렇게 일찍 찾아와 줬나 봐요. 예쁜 손자 곧 안겨드릴 테니까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태어날 손자를 상상하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빠나 엄마나 전부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바쁠 테니 이제 나이 먹어 점점 일을 줄이고 있는 제가 도맡아 길러줘야지 하는 생각도 속으로만 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들이나 며느리나 다 늙은 어미가 어린아이 본다고 고생하는 꼴을 두고 보고 있을 아이들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그 두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한편 며느리 배가 조금씩 불러올수록 업무 강도 때문에 고생하는 게 보였어요. 임신하지 않은 멀쩡한 몸으로도 하기 힘든 게 간호사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초산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임신도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일이 빡빡하다 보니 공백이 한 명만 생겨도 다들 고생을 나눠서 하게 되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기적인 시어머니라 그런지 제 며느리 몸이 가장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운을 떼어보았죠. 은주야, 이제 본격적으로 출산 준비 시작하게 되면 휴직도 해야 할 텐데 이왕이면 조금 이르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저도 그러고 싶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눈치가 좀 보이긴 하네요. 왜 안 그렇겠어요. 한번 보고 말 사람들도 아니고 아이 낳고 나면 며느리는 분명 복직을 하려고 할 텐데 지금 갈무리를 잘하지 않으면 돌아와서라도 서로 껄끄러워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저도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니 함부로 가타부타 말을 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해주자 마음먹었죠. 은지야, 너 그러면 휴직하기 전까지 부엌에서 일할 생각 아예 하지도 말고 식사는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기만 해. 알았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도 고생스러우실 텐데. 고생은 무슨 혼자 사는 늙은이가 나 먹을 때 조금씩만 더 챙겨 놓으면 되는 걸. 그런 생각 할 거 없어. 나도 직장 생활 해보고 일하면서 태영이나 키워봐서 알아. 일하는 엄마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나도 주변에 시댁이며 친정이며 도움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아이 키웠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미안해할 거 없어. 네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 손자이기도 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움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말은 하지 않아도 아이를 통해서 요즘 며느리가 부쩍 눈물이 많아졌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아이 가졌을 때 친정엄마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법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아이가 지금쯤 얼마나 친정엄마의 부재를 가슴이 시리도록 느끼고 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렸습니다. 비록 친정엄마가 아닌 시어머니니 그 싫은 마음 모두 채워주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아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어요. 기특하게도 아이는 엄마 많이 고생시키지 않고 진통 5시간 만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며느리 나이가 노선으로 접어든지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저와 아들도 한시름 놓게 되었죠. 그리고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더 산후조리를 하길 바랬으나 출산한 지 한 달을 겨우 채우고 다시 간호사로 복직한 며느리였습니다. 얘 은주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복직이 너무 빠른 거 아냐? 너 아직 몸도 다 회복 못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제 자리는 제가 지켜야죠. 그동안 자리 비우면서 동료 간호사들이 너무 고생하기도 했고 저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린 나이에 출산한 것도 아닌데 너무 몸을 혹사시키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때 산후조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몸에 바람이 들어 고생을 한다고 하던데 혹시 내 며느리가 그런 고역을 겪게 되진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복직을 서두르는데 이유가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냥 말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얘 태영아, 운주 저렇게 일찍 일 시작해도 정말 괜찮겠어? 저야 더 쉬게 하고 싶죠. 저도 많이 말려봤는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렇질 않나 봐요. 저 사람 출산휴가 쓸 때도 눈치를 제법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연차가 낮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정도 목소리는 낼 만한 수준이지 않아? 듣자하니 동료 간호사들보다 수간호사가 좀 깐깐한 편인가 봐요. 평소에 워낙 불평불만 잘 안 하는 사람인데도 수간호사 얘기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가 예정이 없던 임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을 일찍 한 것도 아니고, 나이 다 차서 계획 임신한 건데, 그것까지 그렇게 눈치를 주면 누가 그 밑에서 일을 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왕이면 좀 너그러운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 저 사람도 편할 텐데, 그렇다고 상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경력 더 쌓고 싶어 하니까 좀 견뎌봐야지 어쩌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들 표정이 씁쓸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새끼 낳아 저렇게 고생하는데 아들 마음이라고 어디 좋을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출산하고 한 달 만에 복귀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수간호사라는 사람이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 며느리한테 전해봤자 괜히 애 스트레스만 더 받지 싶어 며느리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말입니다. 일이 여간 고된 게 아닌 모양인지 며느리는 복직 이후로 날이 갈수록 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산후조리도 성에 찰 만큼 해주지 못했는데 가끔 얼굴 볼 때마다 얼굴살이 쑥쑥 빠져나가고 있는 며느리 꼴을 보자니 아까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저러다 정말로 애쓰러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은주야, 요새 일이 많이 힘들어? 너 복직하고 나서 얼굴이 진짜 말이 아니야. 이러다 정말 몸 상하겠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틈틈이 실컷 쉬어가며 제 몸 챙겨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애가 왜 자꾸 살이 빠지는데? 애 얼굴 반쪽 된 것 좀 봐라, 태영아. 그래. 당신 일도 일이지만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애초에 조금만 더 쉬고 나서 복직했으면 했는데. 에이, 이미 지나간 일 지금 와서 얘기해봤자 뭐해. 남편과 시어머니가 옆에서 쌍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돈벌이를 시작해서 그런진 몰라도 며느리는 자기 몸 혹사시키는 데 있어서는 다소 무딘 편이었어요. 이건 역시 어려서부터 고생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태영이 말이 맞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지금이야 젊으니까 버틴다고 쳐도 그거 다 몸에 남아있는 거야. 너 이제 네 새끼까지 봤는데 지훈이 건강하게 커서 장가도 가고 하는 거 보려면 너도 네 몸 잘 챙겨야 돼. 알았어? 네, 어머니. 조심하면서 일할게요. 대답은 잘하지. 전에 없이 며느리가 원망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어쩜 젊은 애가 저리 자기 몸 귀한 줄 몰라서 사람 마음을 졸이게 하는지, 주기별로 보약이다 보양식이다 챙겨 먹어도 좀처럼 살이 오르지 않는 며느리여서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어째 임신 전보다 업무가 더 바빠진 며느리인지라 사돈처녀인 혜주만 따로 보는 날도 제법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직장에서 아무 일도 없는데 애 얼굴이 저러지는 않지 싶어서 나는 몰라도 혹시 동생에게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슬쩍 떠보았어요. 혜주야, 혹시 네 언니 직장생활 관련해서 무슨 말한 거 없어? 애가 요새 얼굴살이 너무 내려서 내가 보기가 안쓰러워 죽겠어. 혹시 또 수간호사 때문에 그래요? 수간호사라는 단어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아들도 한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간호사라는 여자가 만만치 않은 성격이라는 건 짐작했지만 혜주 입에서까지 그걸 확인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왜? 언니가 뭐라고 그래? 많이 괴롭힌대? 아니, 언니 성격에 저한테까지 직장에서 있었던 일 미주알 고주알 일러바치진 않죠. 그냥 업무 때문에 통화하거나 할 때 스치듯이 수간호사님이 기분 안 좋으셔서 요즘 근무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동료들이 얘기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사실 언니 연차가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잖아요. 다른 동료들이야 언니한테 딴지 걸 만한 연차도 아니고 언니 성격에 다른 사람을 업무적으로 괴롭힐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같이 일하는 다른 간호사들이랑은 다들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건 그 수간호사뿐이죠 뭐.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길래 저렇게 똑부러지고 처신 잘하는 아이를 괴롭히나 싶었습니다. 제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든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하는 아이였어요. 제가 며느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도 연이 좀 있다 보니 아들 결혼할 때 이미 며느리에 대한 평판 조회는 다 마친 후였습니다.
동료 의료진들에게도 평가가 후한 며느리였어요. 제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간호사인 며느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 수간호사라는 사람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 애를 그렇게 괴롭힌다니? 성격 모난 사람들이 사람 괴롭히는데 딱히 이유가 있나요? 그냥 자기 심기에 거슬린다 그거겠죠. 모르긴 몰라도 그 수간호사라는 사람보다 우리 언니 따르는 간호사들이 훨씬 많으니까 더 그렇게 고깝게 보긴 할 거예요. 언니 처음 일 시작할 때부터 말없이 주변 사람들 잘 도와주고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 주변에서 평판이 항상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바로 밑에 직급인 사람이 자기보다 더 후하게 평가받으면 모난 사람 입장에서는 심기가 뒤틀리기도 하겠죠. 그야말로 못나기 짝이 없는 이유였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은 법이지만 그렇다고 저 수간호사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내 며느리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곱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전에는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저랑 차 마실 시간 한 번씩은 내주던 며느리였는데 요새 업무 강도가 워낙 센 모양인지 집에만 들어오면 정신없이 엎어져 잠드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만큼 일이 고되다는 거겠죠. 요새는 은주 따로 불러서 맛있는 거 먹여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어. 가뜩이나 아이 낳고 몸도 많이 상했을 텐데 일까지 저렇게 속을 썩이니 내가 마음이 안 좋네. 어머님, 그러면 오늘은 언니 병원 근처에 가서 점심 먹을까요? 언니 근무가 떠서 점심시간 이후로 근무 시작할 것 같은데 언니도 맛있는 거 먹으면 기운 좀 나지 않겠어요? 그럴까? 그렇게 예정에도 없는 병원 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내려오라고 부를까요? 전화기를 붙들며 혜주가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올라가 보자. 그 수간호사라는 사람이 대체 우리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길래 그 덤덤한 애가 저리 힘겨워하는지 제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며느리가 근무하는 층으로 혜주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병동이 늘 그렇듯이 간호사들 역시 바삐 움직이며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우리 며느리 은주의 모습도 보였죠. 본격적으로 근무 시간에 들어가기 전인데 벌써부터 간호사복으로 갈아입고 정신없이 업무를 보는 모습이 퍽 지쳐 보였어요. 그런 며느리 앞에 눈을 세모나게 뜨고 제 며느리를 지켜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 여자가 수간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잔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해주라고 자기 언니 괴롭히는 사람에게 감정이 좋을 리 없으니 표정이 와락 구겨졌습니다. 어디 평소에 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지켜볼 양으로 팔짱을 끼고 그쪽을 쏘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김 간호사 진짜 똑바로 안 해? 내가 도대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벌써 연차가 몇 년 차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냐고. 수간호사님, 애초에 지금 제 타임도 아니잖아요. 수간호사님께서 오전에 볼 일 있다고 하셔서 제가 편히 봐드린 건데 업무 지시도 제대로 안 하셔놓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서 자꾸 토를 달아? 윗사람이 하라면 하는 거지. 너 매번 이렇게 너 잘났다는 식으로 상사한테 대드는 거 그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여태까지 네 사수들이 너 이따위로 가르쳤니? 어찌나 표독스럽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주변에 지나다니던 환자들까지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 주변 간호사들은 저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수근거리면서도 평소 수간호사 성격이 보통 아닌 걸 아는 모양인지 선뜻 나서지 못했고요. 네, 지시사항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환자분들도 쳐다보고 하시니 안쪽에서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야! 내가 얘기하는데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너 진짜 잘리고 싶어? 너 한 대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듣자 하니 저 미친 여자가 남의 귀한 며느리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었어요. 여기가 무슨 자기 놀이터입니까? 엄연히 병원이 아닙니까? 간호사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입원한 환자들한테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분을 이기지 못해 붕붕 날뛰는 수간호사 꼴을 보고 지나가던 할아버지 환자가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아가 좀 적당히 좀 하쇼. 보니까 저 간호사가 환자들 가장 잘 챙겨주던데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야? 할아버진 들어가세요. 환자가 거동 조심하지 않으시고 왜 이러니까지 끼어드세요? 저희 업무예요. 참 성격 고약하기는. 그러며 혀를 차고 들어가는 환자 뒤를 매섭게 노려보는 수간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저 괜찮아요. 먼저 들어가세요. 저거 봐, 저거. 아주 지만 좋은 간호사지. 야, 너 일이나 똑바로 해. 이건 뭐 비난이 밑도 끝도 없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고작 저것밖에 안 되는 여자한테 이따위 취급을 받고 있다니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뛰듯이 그 둘 앞에 가서 섰습니다. 먼저 저를 알아본 며느리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로? 은주, 너 계속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였어? 저 개념 없는 여자한테? 그러자 그 수간호사라는 여자가 획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내 귀한 새끼를 그렇게 모욕주고 아주 기세가 등등한 꼴을 보니 저거 오늘 내 손으로 안 부러뜨리면 잠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어딜 눈가를 그따위로 떠? 감히 내 병원에서 내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해? 온 층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벼락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을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너무 흥분해서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 고정하세요. 내가 지금 고정하게 생겼어? 내 새끼 깔아뭉개지 못해 안달난 척 되먹지도 못한 성미 보고도 너도 참 너다. 시애미가 이 병원 이사장씩이나 됐으면 저런 덜 된 인간은 그냥 팍 눌러주지 그랬어. 여태 그걸 참고 견뎠어? 우리 며느리는 물론이거니와 갑자기 나타나 제게 사자어를 내지른 여자까지 족칠 기세로 눈을 부라리던 수간호사가 갑자기 우퉁 멈춰 섰습니다. 이사장님? 그래, 내가 이 병원 이사장이다. 여기 김은주가 내 며느리고.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감히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병원에서 이따위 추태를 부려? 같은 간호사들 버티지 못하게 잡돌이 안 드는 인간이 바로 너였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병원 환자를 그따위로 대해? 환자들 완치를 위해 성심을 다해도 모자랄 인간이 내 병원이 제 세상이라도 됐냐 건방을 떨어? 네, 제가 제 평생을 바쳐 일해온 것이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아무리 요새 제가 나이가 들어 병원에 직접 행차하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명색이 수간호사가 되었다는 인간이 이사진 얼굴도 못 알아보는 꼴을 보니 여러모로 알만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앞에 여자를 씹어먹을 듯 호통을 치자 그 여자가 차마 대꾸도 하지 못하고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말이 무서워서 그랬겠어요. 병원 이사장이라는 제 위치를 듣고 몸을 사리는 거였겠죠. 그런 상식적인 말이 통할 인간이었으면 애초에 제 병원에서 그 난동을 피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게 더 괘씸했어요. 사람 가려가며 그렇게 박쥐같이 구는 부류들 정말이지 딱 질색이었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때문에 내 귀한 며느리가 몸 축내가며 스스로를 혹사시켰다 생각하니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죠. 우리 애가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은 차원이 달라서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부터 자기가 이사장 며느리라는 건 비밀로 해달라고 하도 통사정하게 내버려뒀더니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 벌이는 인간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내쳤을걸. 그 말에 아까 내 며느리 잡돌이하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눈치를 보던 수간호사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잘못했습니다. 김 간호사가 이사장님 며느리인 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럼 다른 간호사면 이래도 된다는 거야?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 귀한 직원들 네가 뭐라고 이따위로 대해? 넌 간호사 자격도 없어. 그러고는 이 난장에서 우리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려고 손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정신없이 번갈아 쳐다보던 수간호사가 며느리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김 간호사, 내가 정말 잘못했어. 김 간호사도 알잖아.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발 한 번만 선처해주면. 네, 다른 동료 간호사들 짓밟아가며 잘도 그 자리를 꿰차셨죠. 일개 간호사인 제가 선처를 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일하면서 한 번도 일 문제로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드린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수간호 스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이러실 것 없습니다. 김 간호사, 제발! 제 며느리지만 이럴 땐 참 똑부러진 아이였어요. 그렇게 수간호사가 빌든 말든 아이를 데리고 나와 점심까지 두둑하게 먹였습니다. 저 빌어먹을 수간호사라는 인간은 우리 병원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치워버릴 테니 앞으로는 먹이는 족족 살로 가지 싶어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여전히 그 망할 인간 때문에 분에 차서 시근덕거리면서도 말입니다. 너 정말 그 인간 내가 알아서 처리해도 아쉽지 않겠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일개 간호사예요.
이사장님 판단하에 직원 거치 결정해 보시는데 말 보탤 생각 없어요. 저 같으면 아주 본때를 보여주라고 난리를 쳤을 텐데. 하긴 이게 우리 며느리의 성정이기는 하죠. 어머님, 아까 진짜 멋있었어요. 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더라니까요. 침착한 언니 옆에서 혜주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네,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죠. 그날 점심 먹여 아이 병원에 도로 들려보낸 후로 곧장 인사과장을 소환했어요. 그 다음 일은 짐작이 가시겠죠. 하도 동료들한테 원한 산 게 많아 수간호사를 해고할 명목은 차고 넘쳤습니다. 저런 인간들이야말로 같은 간호사들 직장 생활을 고단하게 만드는 악의 주범이겠죠. 다른 병원 간호사들이라고 그런 덤탱이를 써야 할 이유가 없으니 다음 병원 이사장들 모임에서 쓸지역 문제의 수간호사 신상을 흘려두었습니다. 적어도 수도권 내에서 그 여자가 다시 수간호사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모든 난리를 겪고도 저희 며느리는 여전히 평정심 속에서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저에도 참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따로 없어요. 그런 며느리도 이제 어엿한 수간호사로 승진했으니 더는 얼토당토 않은 위인들에게 갈굼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저야 내 자식들 별일 없이 사는 게 가장 바라는 바이니 이만하면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노인네 넋두리 끝까지 들어주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아내와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둘이 사이가 여전히 좋아 산책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둘이 심심해서 이 채널을 들으며 걷습니다. 매번 재밌게 듣고 있는데 오늘은 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예상 못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아내와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었거든요. 물론 다 가난했던 시절이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본인들도 가난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가난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집에 화장실도 없었고 부엌이라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집이라는 구조 자체가 없었어요. 비닐하우스를 개조해서 6남매가 자랐습니다. 여름에는 오히려 밖이 더 시원할 정도로 더웠고 겨울에는 이불로 온몸을 꽁꽁 싸매도 추워서 동상에 걸릴 지경이었죠.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엄마는 그런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엄마가 집을 나갈 때 맛있는 것을 차려놓고 나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너 같은 것과 더 못 살겠다고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아무도 몰래 떠난 것도 전혀 아니고 대놓고 지긋지긋해서 이렇게는 못 산다고 본인 인생을 찾아가셨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저는 6남매 장남이라 밑으로 동생만 5명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엄마가 원망스러웠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크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밭을 살 돈도 없어서 남의 집 일을 거들며 살았거든요. 화장실도 없으니 동네 주민회 간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곤 했었죠. 그런 환경에서 자식은 많았으니 저야 첫째여서 괜찮았는데 밑으로 갈수록 동생들은 물려 입은 옷들이 전부였어요. 다 해지고 낡아서 꿰매 입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입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제일 문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쌀은 당연히 살 수가 없었고 어릴 때 우리 가족의 주식은 감자와 고구마였어요. 그것도 겨우 한두 개로 나눠 먹고는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린 동생들은 배가 고프다고 엉엉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차마 그 광경을 보다 못한 주민들이 아기들 먹이라고 옥수수나 남는 반찬을 주시면 그걸로 버티고는 했죠. 이런 환경이다 보니 엄마는 말 그대로 그런 생활이 지겨우셨을 거예요. 버티기 힘들었고 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게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한동안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본인 능력이 없어서 처자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없는 돈으로 소주를 사서 드시고 주정을 부리기도 하셨죠.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집에는 당연히 들어오는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막내 나이가 심지어 갓 돌을 지난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나머지 동생들도 너무 어려서 차마 막내를 집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였는데 막내는 이제 걷기 시작해서 말도 못하는 아이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학교에 막내를 업고 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담임선생님이 그런 저를 처음에는 이해해 주셨어요. 막내를 보고 심하게 당황하셨지만 나중에는 그런 막내를 위해 사탕까지 주는 분이셨죠. 담임선생님은 갓 결혼한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자식이 막내랑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막내를 업고 가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특히 오늘 제 사연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박상민이에요. 상민이는 우리 고향 동네 이장 할아버지의 손자였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장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장의 말이라면 동네 사람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이장은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옛날 조선시대 양반처럼 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 밭의 주인이 이장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민이는 유일한 이장 할아버지의 손주였으니 얼마나 오냐오냐 받으며 자랐겠습니까? 오죽하면 상민이에게 도련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상민이는 주변에서 자기를 어려워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촌지를 받고 상민이를 대놓고 예뻐하셨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상민이어도 무조건 상민이 편을 들었어요. 상민이와 저는 어릴 때는 그래도 조금 친하게 지냈는데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엄마가 상민이네 집에서 일감을 받고 바느질을 했었는데 엄마가 집을 나갈 때 그 옷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비싼 옷이 방치되어 망가지게 되었고 우리 집은 이장 집안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엄마가 나간 뒤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줄이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어울리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같이 놀면서 곤충도 잡고 개울가에 가서 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동생들을 돌봐야 하니까 같이 노는 날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계속 동생들을 챙기느라 학교에 가면 피곤해서 상민이가 같이 놀자고 해도 계속 거절하게 되었어요. 워낙 본인 잘난 맛에 사는 상민이라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 동생을 업고 학교에 오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거지야. 너는 언제까지 학교에 동생을 데리고 올래? 너희 엄마 집 나갔다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 나가다도 집 나가겠다. 이러다 너희 아빠도 집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 나머지 동생들도 다 학교에 데리고 올 거야?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도 막내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셨어. 우리 막내가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앉아있잖아. 만약 막내가 공부에 방해되면 내가 안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줘. 뭐? 야, 너 지금 감히 나한테 명령한 거야? 이 거지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행동하는 거야? 너 내일부터 동생 데리고 오지 마. 알겠어? 아니, 너무 갑작스럽잖아. 내가 지금 너 기분 상하게 했다고 갑자기 이러면 당황스러워. 그러지 말고 기분 풀어. 내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면 미안해. 당장 동생을 집에 둘 수가 없어서 그래. 상민이는 제가 본인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동생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급한 대로 사과를 하고 다음날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왔더니 상민이는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동생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 막내는 진짜 순하기로 유명한 아기였는데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욱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고 특히 엄마가 집을 나간 후로는 조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막내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비를 건 상민이와 주먹으로 싸우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바닥을 구르며 싸우기 시작했고 선생님께서 우리를 교무실로 데려가셨죠. 그리고 각자 부모님을 학교로 부르셨어요. 상민이는 부모님과 할아버지인 동네 실세 이장님을 학교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누가 봐도 초라한 차림새로 학교에 달려오셨어요. 저 망할 놈의 자식이 감히 소중한 우리 손자를 때려? 이봐요, 이 선생님. 내가 그렇게 우리 손자 잘 봐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겁니까? 이렇게 나오면 내가 참 많이 곤란해요. 선생님, 내 아버지 무슨 일 하는지 뻔히 아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요. 우리 반 아이들인데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잖아요. 저렇게 동생을 데리고 오는 학생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게 선생 자격이 있는 건가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너, 다시 한번 우리 소중한 손자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 동네에서 고개 못 들고 살 줄 알아. 알겠어?
확 씨! 이장 할아버지의 위력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했어요. 교무실에 들어와 학교 전체가 울릴 정도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을 포함해서 심지어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뭐라 하셨어요. 이장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와도 말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실세 중에 실세니까 말릴 수가 없었죠. 우리 아버지 역시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고 사실상 이장의 집에서 일감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세상의 쓴맛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제 앞에서는 동생을 데리고 와도 좋다고 했던 담임 선생님은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저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민이와 다툼이 일어나고 저는 학교에서 따돌림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에게 말을 걸면 상민이가 대놓고 직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저와 같이 다니는 게 보이면 그 집에 일감을 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갈 수는 없었고 우리 아버지도 역시 일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저라도 오해를 풀고자 상민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상민이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지 제 존재 자체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대놓고 무시했고 심지어 가만히 있는 저에게 지우개를 던지거나 괴롭혔어요. 차라리 상민이에게 제가 아주 큰 잘못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조용히 공부에 매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 거지 새끼. 야, 쟤 지나가면 냄새나지 않냐?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면 다 형준이야. 쟤랑 말하면 냄새가 따라오는 것 같아. 안 그래? 앞으로 형준이랑 얘기하면 걔도 그때부터 왕따야. 알겠어? 엄마가 집에 없으니 우리 집의 위생 상태는 제가 생각해도 최악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는 곳이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집이었잖아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일을 구하는 것이 힘드니까 옆 동네에 가서 일하고 오기 시작했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우리 6남매가 적어도 매일 굶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몰래 이웃들이 우리 집에 감자나 고구마를 주고 가면 제가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동생들에게 먹이고 저는 그냥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며 배를 채우고는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니 당연히 위생은 안 좋았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당연했고 씻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도 학교에 다니면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으니 등교하는 횟수도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학교에 가도 친구들은 당연하고 선생님들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아예 진학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니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가 운 날이랍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슬픈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결정이었고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저는 동네에 있는 작은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공장이었는데 가발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저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빌고 빌어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텃세도 심했고 일도 힘들어서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맞아가며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동생들이 뭐라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어린 동생들이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는 했습니다. 저는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지금도 그때 동생들의 얼굴을 잊히지 않아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 그 돈으로 동생들 먹일 빵을 사고 옷을 하나 사서 돌려 입혔는데 만약 고등학교에 갔다면 그렇게 살 수도 없었을 겁니다. 평탄하기만 한 삶이 어디 있겠냐마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불공평했던지 이런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가지 않아 상민이를 마주칠 기회가 없어서 사실 편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좁은 동네라 오며 가며 보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가발 공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상민이가 알게 되었습니다. 상민이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양아치들과 어울리며 질 나쁜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이장 할아버지의 과잉 보호 아래 왕자님처럼 살고 있었죠. 길에서 마주치면 상민이는 대놓고 저에게 시비를 걸거나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아니었고 공장에서 적은 돈이지만 돈을 벌고 있어서 나름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또 상민이와 얽히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에게 시비를 걸어도 애써 모른 척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6남매 중 장남이라 동생이 5명이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 둘째가 여자였는데 저보다 2살 어렸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것은 진짜 괜찮았는데 동생들은 꼭 고등학교에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맞아요. 공장 직원들이 저보다 다들 형이고 텃세가 많아 힘들었지만 동생들과 힘들게 다른 동네까지 가서 일하는 아버지를 보고 버틴 거였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고등학교는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어요. 사건은 거기로 둘째 여동생이 진학하게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둘째 동생에게 상민이가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동생이 유달리 외모가 뛰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며 외모가 더욱 예뻐져서 동네에서 남자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상민이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되었어요. 하지만 둘째 동생은 상민이 때문에 저와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민이를 싫어했고 사건은 그렇게 발생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돌아왔더니 둘째 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순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빠한테 말해봐. 혹시 누가 괴롭히는 거야? 배고파서 그래? 아버지 없을 때 오빠한테 말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해결할게. 제가 아무리 달래도 동생은 입을 꾹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둘째 옆에서 셋째가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둘째가 말렸지만 셋째는 기를 쓰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언니 진짜 불쌍해. 자꾸 그 상민이 오빠가 언니한테 학교도 끝나고 놀러 가자고 하고 우리 집까지 와서 놀자고 해. 그 오빠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도 안 하나 봐. 왜 이렇게 우리 언니를 쫓아다녀? 심지어 언니가 싫다고 했더니 거지라고 하더라. 저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거지라고 놀리는 것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동생들을 곤란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자 둘째는 저를 말렸지만 그런 동생들을 뒤로하고 이장 할아버지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딱 그 집 앞에서 상민이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상민이를 보고 다짜고짜 가서 얼굴에 주먹을 꽂았습니다. 당연히 상민이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길거리에서 뒹굴며 싸우게 되었어요. 공장을 다니며 험한 일을 많이 겪어서 저는 맵집이 아주 강했었어요. 그래서 상민이와 싸우는 게 초반에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밀리기 시작하자 상민이는 괴성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집에 있던 이장 할아버지와 상민이 부모님이 나와 저를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맷집이 강해도 어른들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었어요. 얼굴이며 몸이며 상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을 절뚝이며 집에 가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와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도 저를 끌어안고 우는데 저는 하나도 슬픈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물론 몸은 만신창이에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공장에 갔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진짜로 이미 이장 할아버지가 공장을 찾아왔더라고요. 이장은 저를 보자마자 또 지팡이를 휘두르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고 속으로 저러니까 상민이가 저 지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사장은 그래도 제가 거기서 3년을 일했는데 이장의 말 한마디에 바로 저를 잘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예상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속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기를 쓰고 일한 날에 일당은 받아 공장을 나왔어요. 그때는 하늘이 왜 이렇게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 가족은 동네에서 왕따 가족이 되었어요. 이장은 제가 상민이를 그렇게 만든 것이 화가 났는지 옆 동네까지 가서 아버지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자리도 뺏기고 동생들도 눈초리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상민이를 때리러 달려가며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정리를 한 상태였어요. 저는 이런 곳에서 동생들을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 동네에서 살면 동생들이 고통을 더 받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일자리를 뺏기고 난 뒤 저는 그대로 묵묵히 짐을 싸서 아버지와 동생들과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자는 말에 아버지는 심하게 당황했어요. 아무래도 한평생 고향에서 살던 분이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아버지를 위해 동생들을 동네에서 키울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를 설득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처음에는 다 쓰러져가는 달동네의 제일 낡은 집, 거기서도 반지하 제일 끝방에서 우리 가족은 살게 되었어요. 사실 집주인이 우리가 6남매라고 하자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무나도 초라한 행색을 보고 노숙자로 착각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미 세상의 쓴맛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무릎을 꿇고 비리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제발요.
저 학교 안 다니고 공장에서 이미 3년이나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돈 모은 거예요. 동생들도 진짜 조용하고 절대 시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네? 제가 무슨 일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고 나갈게요. 아유, 알겠어요. 그런데 저 좁은 곳에서 7명이 살 수가 있나? 일단 뭐 조용히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 나야 상관없지. 아휴, 청년이 아직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네.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간절하게 빌자 그 쪽방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쪽방은 너무 작았습니다. 7명의 가족이 온전하게 발을 다 뻗고 잘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더 시골에서 상민이네 가족과 엮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또 시골집은 화장실도 없었는데 서울 쪽방은 아주 작은 화장실이 있기는 했어요. 딱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 빼고는 좋은 점이 없었습니다. 서울살이를 각오하고 올라왔지만 현실은 더 힘들었어요. 확실히 그래도 고향에서는 시골의 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각박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들어도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도 딱 월세를 받고 우리에게 베푸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당장 집 주변에 살 수 있는 일을 알아보았어요. 동생들이 굶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공사장 일을 구하셨고 저는 근처 시장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저는 주로 들어오는 과일들의 박스를 옮기고 진열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생각보다 과일이 무거워서 처음에는 얼마나 근육통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둘이 나가서 일하니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동생들이 한 끼라도 굶는 게 싫어서 쉬는 날도 없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매우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한여름에 과일을 수십 박스를 나르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할 일을 다 하고 국밥을 한 그릇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장 밖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혼자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저 멀리서 택시가 위험하게 속도를 내며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택시는 제 앞에서 걸어가던 어떤 젊은 여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진짜 본능적으로 그 여자를 밀쳤어요. 최대한 세게 밀어 택시에서 또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 택시에 치이게 되었어요. 택시도 사람을 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속도를 급하게 줄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택시기사가 대낮에 소주를 2병이나 마시고 운전했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무튼 여자를 구하고 저는 택시에 치이고 그대로 정신을 잃게 되었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아무리 택시가 속도를 줄였어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였어요. 저는 3달을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구한 여자가 아주 서울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딸이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회장님이 하나밖에 없는 금지 5급 외동딸을 살려주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지원해드릴 거고 퇴원하시고 언제든지 사고 관련으로 병원에 다니게 되면 그건 저희 측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회장님께서 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계속 못하시게 된다면 우리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구한 사람이 내노라 하는 부잣집 딸인 줄 저는 당연히 모르고 했던 행동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심지어 그 딸이 아주 힘들게 얻은 외동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일할 수가 없어 걱정이었는데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오죽하면 살던 쪽방을 정리하고 반지하를 탈출해서 1층에 있는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본능에 따른 행동이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라고 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는데 마치 선물 같았어요. 동생들과 아버지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힘들게 공사장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버지도 몸 쓰는 일을 하며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거든요. 허리와 어깨가 성하지 않아 매일 파스를 몸에 두르고 살고는 했습니다. 자식으로 그 모습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건은 이렇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가 구한 그 여성분이 저에게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를 구해줬으니 고마워서 저를 계속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여성분은 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혼자 병원에 다닐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놓고 저에게 연애하자고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부잣집 딸이기도 하고 외모도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 좋았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분은 제가 마치 백마탄 완장님처럼 느껴졌다고 하며 다가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여자친구에 관한 사랑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다정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 부족함에 대해 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목발을 짚거나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두 발로 걷지는 못하는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죠. 많이 고통스럽지는 않았는데 제 아픔보다 남들의 시선이 견디기 더 힘들었어요. 이거랑 관련한 비용은 여성분의 아버지가 당연하게 돈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위로금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우리 동생들은 돈을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그런 저를 이해해도 제가 하나밖에 없는 금지옥의 외동딸의 남자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회장님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회장님은 제가 다쳐서 입원했을 때는 일이 바빠 저를 보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따님과 연애를 한다는 말에는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대단한 청년인 것은 나도 인정하네. 그리고 우리 성희를 구해준 것도 너무 고마워.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고 자네 가족의 돈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겠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딸과 결혼하는 것은 반대야. 우리 성희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자네는 똑똑하니까 이해할 거라 믿네. 회장님은 저를 괴롭혔던 이장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말투와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슬프지만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름답고 밝고 긍정적인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만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여자친구는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무려 단식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지 5겹 외동딸이라 여자친구의 집안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대요. 여자친구가 애초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저는 회장님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여자친구의 단식 투쟁에 화가 난 회장님이 저를 아예 집으로 불렀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회장님이 기사를 보내서 그 차를 타고 회장님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가 내놓으라 하는 부잣집이라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대문 앞에 서니까 집의 크기 자체에 위압감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가족 7명이 평생 일해도 이런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순간 그냥 들어가지 말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활짝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회장님과 사모님은 대놓고 혀를 차셨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저와 헤어질 바에는 죽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얼굴부터 몸까지 너무나도 마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까진 회장님도 그랬지만 사모님이 저를 보는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저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담담하게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된다면 당신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을 배우라고 하시며 계속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아니까 고등학교 성적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했더니 사모님은 두통이 온다고 물을 연거푸 마셨어요. 도대체 무슨 인생을 살았길래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아주 담담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부터 얘기를 꺼냈어요. 화장실도 없는 가난한 형편에서 끼니를 걸으며 살았던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장남이라 책임감이 강했다고 나름 저를 두둔하는 말도 꺼냈어요.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고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가족에게 일이 생겨 서울로 왔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나열하기 시작하니 저도 속에 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자친구도 처음 듣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로 도망치듯 오게 되었고 그렇게 여자친구의 교통사고까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얘기가 다 끝나자 회장님과 사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단지 여자친구가 혼자 그런 일이 있었냐며 울먹거렸죠. 그리고 잠시 후에 회장님이 말을 꺼내셨습니다.
자네가 그냥 가난한 집안의 아들인 줄 알아서 결혼을 반대했던 거였는데 이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며 힘들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았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린 나이에 겪기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책임감도 강하고 삶의 의지가 강하다니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야. 우리 딸이 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 보는 눈이 있네. 회장님의 말이 끝나자 사모님도 저를 불신하는 눈빛이 아닌 대단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허락이 떨어졌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회장님은 결혼 전에 검정고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의 사정을 알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집도 하나 얻어주셨어요. 덕분에 우리 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다운 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연신 놀라워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아예 진학하지 않았었고 중학생 때도 공부랑 친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들은 쉽게 따는 검정고시가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집 나간 엄마와 고향에서 저를 괴롭혔던 이장 할아버지와 상민이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검정고시에 합격했는데 문제는 대학 입시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것과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하지만 회장님은 제가 대학에 합격하길 원하셨어요. 결혼하면 제가 사위가 될 거고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 경영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일할 수도 없었으니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죽어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의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저 때는 법학과가 간판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학과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연히 처가에서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저는 본격적으로 장인어른의 애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다른 것보다 삶의 진심인 모습이 참 좋으셨다고 하세요. 또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공주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은인을 한 번쯤은 만나게 되잖아요. 저에게 은인은 바로 우리 아내입니다. 아내는 제가 결혼하고 경영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으며 코피를 흘릴 때마다 옆에서 얼마나 힘이 되어주었는지 몰라요.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본가에서 나와서 처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이라 걱정했는데 장인어른은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결혼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면 비로소 사람이 된다고 하죠. 저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원래도 열심히 살았지만 더욱 열심히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노동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으니 하루도 쉬지 않고 회사에 나갔습니다. 사실 사위라는 이유로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미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도 점점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이 정도로 제가 회사의 진심인 줄은 몰랐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회사 일도 적응하고 아이도 크면서 드디어 제 인생에도 행복이란 것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노안과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비록 본인이 특출한 능력은 없었어도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시던 분이셨어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크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던 저라 이제 겨우 효도하나 싶었는데 돌아가셔서 그때 너무 슬펐어요. 엄마는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이제 저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때가 회사 일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며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교통사고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차라리 몸이 아픈 거면 더 좋았을 텐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많이 고생했어요. 여보, 괜찮아? 당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길래 내가 깨웠어. 무슨 악몽이라도 꾸는 거야? 신혼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일이 많아지면서 당신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 내가 아빠한테 말할 테니까 회사 조금 쉬어볼래? 아니야. 회사가 확장되니까 당연히 일이 많아졌지. 이상하게 근데 힘든 일이 조금씩 겹쳐서 잠을 못 자네. 그리고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놈이 자꾸 꿈에 나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향 생각이 나서 그런가 봐. 실제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에 묻어주려고 했었어요. 이제 더 가난한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장지를 구해 묻어줄 형편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무덤보다는 화장을 원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셨어요. 마침 고향과 가까운 바다가 있었는데 거기에 뿌려달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한 소원이라는 말에 우리 가족은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했어요. 다만 동생들도 각자 생활이 바쁘기도 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너무 바빠 시간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우 날짜를 정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고향에 관한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를 맴돌고 있었어요. 그 영향이 꿈까지 미치게 되었던 거죠. 힘들게 상민이에게 당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꿈까지 나올 정도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죠. 아내도 제가 이미 다 말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저보다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유골을 뿌리는 날이 다가왔는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 가족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 앞으로 작은 땅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서울에 올 때 도망치듯 갑자기 오게 되어서 제대로 서류 정리를 본격적으로 하고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것에 신경 쓸 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자체가 산 밑에 있어서 상업용으로 쓰거나 넓은 평수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가족끼리 너무 힘들게 사느라 사실 머리에서 까맣게 잊힌 상태였습니다. 그 땅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에게 처리하라고 우편이 날아왔어요. 돈이 되는 땅은 아니었는데 그냥 둘 수도 없더라고요. 동생들에게 혹시 그 땅을 이용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도 딱히 고향에 관해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아서 결국 처분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유골을 뿌리는 날에 가서 아내와 같이 땅에 관한 서류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고 저는 아내와 둘이 고향으로 향했어요. 미리 동생들을 만나 바다에 아버지 유골을 뿌린 뒤였습니다. 아버지를 바다에 보내주면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엉엉 울었어요. 참 인생이 길고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더 어릴 때처럼 비참하게 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이런 생각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응원해줄 사람이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 영광이었죠.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가고 처음으로 고향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몇 개월만 지나도 무언가가 확 바뀌는 서울과 달리 고향은 바뀐 게 별로 없었어요. 큰 은행나무도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제가 어릴 때 있던 병원도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게 크게 없어서 오히려 당황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는 연신 신기해하며 옆에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기 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도 가고 놀았던 개울가도 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동생들과 아버지와 살았던 비닐하우스에도 갔어요. 그때는 저도 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내에게 여기서 살았다고 하니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다 크고 아버지가 된 채로 내려와서 보니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도 없는 집도 아닌 공간에서 참 고생이 많았죠. 한참을 앉아 아내와 대화하고 집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좋은 기억이 가득한 공간이 전혀 아닌데 마음이 헛헛하고 의외로 떠나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가서 서류 정리를 하려고 걸어가고 있던 그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에는 제가 다녔던 가발 공장도 보이고 바뀐 게 없어서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하며 걷고 있는데 제 앞을 누가 가로막았어요. 저는 처음에 누군가 하고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상민이었어요. 바뀐 게 없는 고향에서는 상민이까지 그대로였어요.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알아볼 수 없을 줄 알았거든요. 내심 고향으로 가면서 아내에게 상민이 얘기를 꺼냈어요. 제 악몽의 주인공이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놈이 과연 고향에 계속 있을지 궁금했었죠. 그런데 정말로 상민이를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사실 딱 보자마자 놀라움과 동시에 아주 약간의 반가움도 있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시나요? 저는 상민이를 보고 그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나는 너희 가족이 무슨 신기루처럼 사라져서 다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어. 쥐죽은 듯 살길래 비명 행사 있나 했더니 이게 뭐냐? 이야,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놀라겠다. 야, 우리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인사하고 가. 여전하구나. 조금이라도 철이 들 줄 알았는데 어쩜 이러니? 어릴 때는 어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가족의 인성은 그대로네. 놀랍지도 않다. 여보, 그냥 가자.
저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 상민이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유명한 속담 중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말 아시죠? 저도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상민이와 1초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악질이고 나쁜 인성의 소유자였어요. 저 같으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면 보낼 것 같았는데 상민이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안 해? 야 엄마! 너 같은 찌질이도 결혼했네? 저기요. 얘랑 결혼했어요? 이렇게 예쁜 분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얘랑 결혼했어요? 어라? 지금 보니까 다리도 전에? 다리 저는 놈이랑 결혼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저랑 살죠. 상민이는 서른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상민이는 그 정도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상민이는 갑자기 과도하게 행동하며 품 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러면서 명함을 꺼내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얼떨결에 아내는 명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내가 갑자기 상민이의 뺨을 날렸어요. 아내는 절대 누군가를 때리거나 혹은 나쁜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람의 뺨을 때리다니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상민이가 뺨을 맞고 아내에게 달려들어 제가 그 앞을 가로막았죠. 그렇게 예전처럼 상민이와 또 바닥을 뒹그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상민이는 몸부림을 멈추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 저기요 아저씨. 당신이 뭔데 우리 남편에게 그런 막말을 해? 뭐 얼마나 잘난 놈인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별것도 아니네. 대통령이 이래도 웃긴 판에 뭐 이런 꼴랑 조그만 회사. 아니지. 사무실 하나 운영한다고 잘난 척이야? 당신 내 남편하고 우리 아빠 회사 어딘지 알아? 당신 정도 사회에서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아내가 악을 쓰며 말하자 상민이는 오히려 되물었어요. 뭐가 그리 잘려나는 말에 아내가 당당하게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상민에게 던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명함을 확인한 상민이는 말 그대로 얼굴이 허옇게 질렀습니다. 명함을 보고 상민이는 말을 더듬으며 저에게 물었어요. 너 진짜야? 진짜? 네가 여기 전부라고? 너 이 새끼 가진 것도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된 거야? 야, 그럼 진작 말하지. 내가 너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어. 어릴 때 우리 친했던 거 알지? 아우, 야, 오랜만에 고향 온 이유가 있었네. 상민이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와 바닥을 구르며 싸웠던 것은 까먹은 건지 대놓고 둘러붙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혀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상민이는 진심으로 우리 부부에게 매달렸어요. 알고 봤더니 상민이는 집안 자체가 망해서 빚더미더라고요. 우리에게 들러붙으며 콩건물이 떨어질 줄 알았는지 아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상민이와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 역시 그냥 그 자리를 뜨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민이를 뒤로하고 차에 타서 서울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상민이는 끝까지 우리 부부를 놓치기 싫어했어요. 달려와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는 모습에 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놈이 뭐라고 어릴 때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내는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제 악몽의 주인공인 상민이에게 뺨 한 대로는 모자랐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동생들을 불러 모아 있었던 일을 전했어요. 동생들도 너무 통쾌하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예전에는 고향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상민이를 만나 복수하고 오니 이제는 완전히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처럼 악몽을 꾸거나 그런 증상도 아예 사라졌어요. 요즘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장인어른이 곧 저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밥도 못 먹던 제가 한 회사의 회장이 되다니 감회가 새로워요. 저를 죽어라 괴롭히던 상민이네 집안은 망할 대로 망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하늘이 나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